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9월 13일 설레는 금요일, 연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금요일이죠. 아마 오늘 일찍 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오전 10시 5분 함께 지나고 계십니다.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 재래시장 아니고 요즘엔 전통시장이라고 부르죠. 전통시장에서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28만 원 선, 35만 원 선인 대형마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고요. 2613님, 친정 부모님 떡집에서 송편을 빚으면서 인천 신기시장에서 듣고 계시다고 하네요. 즐거운 추석 보내시라고 또 인사도 나눠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송편 먹고 싶네요. 자, 그리고 0179 쓰시는 분, 아까 그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했는데 폐지 주어서 두 자녀를 키워내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응원글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5866님, 전통시장. 어린 시절에 엄마랑 손잡고 동네 시장 가면 군것질했던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전통시장 가면 몇 걸음 지나면 또 하나 뭐 먹어야 될 것 같고, 몇 걸음 지나면 또 더 맛있는 게 나타나고, 그게 함정이라면 함정입니다. 5825님도 온누리 상품권으로 이제 2만 원 환급해 주시더라고요. 농축산물 6만 7천 원 이상 샀더니 2만 원 환급까지 받으셨다고요? 사과도 몇 박스 샀었는데 마트보다 훨씬 크고 가격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많이 정답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또 10시 기준으로 9월제 중순 가고 있습니다만 폭염 경보가 내려진 곳들이 또 있습니다. 경북 경산, 대구, 부산, 또 전남 지역까지 폭염 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9월 중순인데 여전히 무덥습니다. 증시 상황 한번 볼게요. 코스피 코스닥이 좀 엇갈리고 있네요. 코스피는 강보합 정도, 1.6포인트 오른 2573, 뭐 거의 어제랑 변함이 없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강세로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바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2.28포인트 0.3% 내린 728.79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65,100원으로 이제 65,000선도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1.8% 밀리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2.6%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지주사들이 좀 한 2-3%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오늘부터 뭐 본격적인 추석 귀성길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국토부 조사를 보니까요, 이번 명절 연휴에 약 3,700만 명이 자동차로 이동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반드시 이 고속도로를 또 지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에 고속도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고속도로 지나십니까 이번 연휴에? 아마도 올림픽대로 정도 타지 않을까. 멀리는 안 가시는구나. 네, 저희 뭐 부모님 또 뭐 처가 다 서울에 있어가지고 아마 올림픽대로 정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옛날 기사 보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광주까지 몇 시간 이런 거 항상 나왔습니다. 그렇죠. 물론 요즘에도 실시간으로 나옵니다만 90년대 기사를 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최소 15시간, 부산까지 무려 24시간이 걸리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이후의 풍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고속도로망이 그렇게 좋아진 것도 사실 오래되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 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도로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개발된 지 상당히 오래됩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봐도 서울의 송파구에 가보면 몽촌토성이라고 하는 이 백제 시대의 유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한 1600년 전, 1700년 전에 건설되어 있던 도로의 흔적이 발견된 것이 있거든요. 물론 뭐 그때 도로는 뭐 차 다니는 도로는 아니었겠죠. 자동차 도로는 아니고 뭐 마차가 다니고 뭐 사람이 통하는
통행하는 그런 도로였을 텐데 폭이 한 20m 정도 되는 도로니까 그래도 한 6차선 정도 된다고 할 만한 상당히 좀 크고 좋은 도로가 백제시대 초창기에도 있었던 도로입니다. 나름대로 포장도 되어 있어가지고 뭐 우리나라에 석유는 안 나니까 아스팔트 포장은 아니고요. 포장이 돼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석회석 같은 거 재질 그 계통의 재질 같은 게 좀 발견이 되거든요. 백제시대 때. 네, 그래서 뭔가 시멘트 콘크리트 비슷한 그런 느낌의 재질로 도로를 포장해 놨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 도로가 상당히 재밌는 게 요즘 우리나라의 좀 넓은 도로를 보면 중앙 분리대라고 해가지고 중앙성 있는 쪽에 이렇게 약간 벽처럼 이렇게 살짝 쳐놓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몽촌토성에 있는 백제시대 도로는 중앙 분리대 쪽에 이런 벽을 세워놓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도랑을 파놨어요. 움푹 들어가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움푹 드러나는 게 자동차가 다닐 때는 뭐 자동차가 움직이는 걸 막아주지는 못하니까 약간 무의미한데 옛날에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다녔다라고 하면 말이 달리다가 움푹 패여진 도랑이 있으면 그쪽으로 잘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백제 시대에는 그게 중앙 분리대 역할을 나름대로 했겠구나 뭐 이런 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본격적인 고속도로가 뭐 어떤 것이냐, 뭐 자동차용 도로가 아니라 모든 도로로 범위를 넓혀보면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역사가 오래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라고 할 만한 도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것은 2500년 전에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리우스 1세라는 왕이 건설한 이 왕의 길, 로얄 로드, 바실리켄 아트로포스라고 하는 뭐 이런 길인데요. 굉장히 질이 좋고 넓은 길을 그때 당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2500년 전에. 네, 지중해 연안의 이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서부터 지금의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지였던 지금의 이란 중심지까지 약 2700km에 해당하는 긴 길을 닦아가지고 이 길로 달리면 정말 빨리 그 먼 길을 한 7, 8일이면 다 주파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좋은 길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게 당시에 뭐 이런 중동 지역 내지는 뭐 그리스 로마 지역까지 상당히 유명해가지고 혹시 이런 말 약간 그 명언처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대의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수학자, 기하학자였던 유클리드가 자신의 이제 왕한테 여러 가지 이제 수학, 기하학 이런 거를 막 설명을 해주니까 이 왕이 이건 너무 어렵고 시간도 배우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이거 좀 빨리 배우는 방법 없느냐라고 하니까 유클리드가 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뭐 이런 말 유명한데 여기서 이 왕도라는 게 다리우스 1세가 건설했던 이 고속도로 역할을 했던 큰 도로를 말하던 것이었죠. 로얄 로드. 네. 이때만 해도 뭐 고속도로 비슷한 도로는 있었지만 다 자동차 도로는 아니었단 말이죠. 자동차가 개발되면서 이에 대한 수요가 점점 생겨나게 되는데 자동차의 수요를 좀 불붙인 인물로 특히 이와 맞물려 있는 도로 수요를 좀 불붙인 인물로 좀 짚어볼 만한 사람이 베르타 벤츠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 남편이 이제 자동차 회사를 창업했던 독일의 이제 벤츠 선생인데요. 벤츠 선생이 지금은 뭐 이거 자동차 장사 잘 되는 회사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벤츠 선생이 처음 창업했을 때만 해도 차가 그렇게까지 많이 팔리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실용적인 기계라고 별로 생각을 못했거든요. 말 타고 다니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이 좀 시리에 빠져 있고 이러니까 베르타 벤츠 이분이 1888년에 자신의 아들 둘을 데리고 자기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을 해가지고 약 100km 떨어진 자신의 친정까지 차를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막 중간에 고장이 나가지고 무슨 뭐 스타킹을 벗어가지고 그걸로 수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이 친정까지 가는데 성공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는 바람에 데서트 필드였었던 당시에 사람들이 이거 자동차라는 게 이 여성이 친정 갈 때 애들 데리고 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유용한 건가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 벤츠의 사업도 날개 달린 듯이 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개발은 남편이 하고 아내가 마케팅을 하고 그렇게 된 셈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가 이제 점점 퍼져 나가다가 1920년대쯤 돼가지고 자동차 전용 도로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베르타 벤츠 시절까지만 해도 말 달리는 마차 길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에 이제 뭐 차 타고 다니면 되지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좀 더 기술이 발전해서 192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시절쯤에 되면 자동차라는 거는 잘만 하면 말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거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면서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인식을 대중들에게 굉장히 많이 심어주는 계기가 됐던 걸로 또 많이들 언급되는 게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자동차 경주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923년에 프랑스에서 자동차 경주로 굉장히 유명해진 도시
가 있고 지금도 이 도시에 자동차 경주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네. 이 도시의 이름 혹시 뭔지 아십니까? 혹시 르망? 그렇습니다. 예, 르망에서 르망 차 이름도 있었어요. 그거를 생각이 나시면 약간 이제 이번 추석 명절에 너무 과식하시거나 혈압 뭐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건강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나이 있죠. 든 사람들. 르망이라고 들었을 때 하면서 자동차가 먼저 생각났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원래 프랑스의 자동차 경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 이름입니다. 제 1회 르망 24시 경주가 1923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동차가 좋은 도로만 있으면 엄청나게 잘 달릴 수 있구나라는 하루 종일 달릴 수 있다. 인식을 이때 뭐 프랑스의 이 르망 24시가 인기 있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그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인식이 많이 퍼지면서 1920년대 30년대에 유럽에서 이런 고속도로들이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아우토스트라다, 뭐 독일의 아우토반 뭐 이런 것들이 20년대 30년대에 건설된 초기 고속도로고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 고속도로 포함해서 많은 고속도로들이 건설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설된 고속도로는 1969년에 완전 개통이 되었던 경인고속도로입니다. 경인고속도로. 네, 뭐 조금씩 뭐 개편이 됐고 뭐 제2 경인고속도로가 생기고 그렇게 계속 확장도 되고 했습니다만 그 도로가 지금도 사실은 그 뼈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죠. 네, 이 고속도로가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원조다. 우리나라 길,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산업화의 가장 뭐 상징적인 그런 도로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도로인데 인천 항까지. 1969년에 이 경인고속도로 개통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역사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고속도로라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필요하냐라는 반대 의견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네. 그럴 만도 한 게 우리나라보다 당시 기준으로 훨씬 더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발전해 있다라고 하던 일본의 최초로 고속도로가 생긴 게 196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고속도로가 생긴 지 불과 6년밖에 안 지나가지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속도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과감한 도전이었는데 그러네요. 그게 완공으로 성과를 거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화제가 될 만했는데 이게 화제가 별로 안 됐어요. 그 이유는 1969년에 하필이면 이 경인 고속도로 개통하던 바로 그 다음 날쯤에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뉴스가 아폴로 11호 달 착륙으로 다 뒤덮입니다. 그때 당시 막 호해를 발행하고 막 이랬거든요. 타이밍이 안 좋았네. 그래서 경인 고속도로 거기 뭐 뚫렸나 잘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묻혀버렸네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것은 그 다음으로 1970년에 완전 개통되었던 경부고속도로죠.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60년대 후반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1970년대 한 2년여 만에 굉장히 단시간 내에 아주 힘든 공사였고 우리나라 수준에서 아니 일본도 고속도로라는 걸 만든 지 이제 한 6, 7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긴 고속도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있었는데 성공시키는데 뭐 결과가 좋았죠. 엄청 빨리 만든 거네요. 그렇죠. 특히 이때 어떻게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었느냐, 무슨 뭐 이유로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만드는데 성공을 했느냐, 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뭐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도 있어요. 뭐 지형적인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쿄가 일본의 수도인데 도쿄가 그 자체로 항구 도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류라는 거를 그렇게 길게 늘어뜨려 놓을 이유가 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부산항이 굉장히 큰 항구로 발달을 했는데 부산과 수도인 서울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해 놓을 만한 이유가 있다. 수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유였기도 하거니와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큰 것은 그때 당시에 정말로 힘든 공사에 열심히 뛰어들었던 당시 우리나라의 기술인들, 그 작업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 정말 세계 역사에서 드물 정도로 정말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정도로 용감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그 후에도 그 전에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감내하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공사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파보면 약간 좀 산업적인 이야기도 더 해볼 수가 있는 게 사실은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 공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가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데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전에 고속도로 공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가 있을 수 있었단 말인가. 이게 사실 조금 오묘한 게 1960년에 우리나라에서 4.19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뒤바뀐 다음에 자유당 정권의 그 어떤
부패 그런 것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과거에 자유당 정부와 너무 친했던 그런 업자들은 정부 공사에서 좀 배제하는 게 어떠냐라는 분위기가 좀 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건설사들 중에서 정부 공사를 따내기 힘든 회사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좀 해외로 나가가지고 공사를 수주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무리를 해서 힘든 공사지만 싼 값에 해외 공사에 도전을 했던 그런 업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태국의 빠따니 나라띠앗 뭐 이런 구간에 있는 고속도로 공사 이런 구간 공사하는데 사실은 되게 뭐 독일 뭐 일본 이런 선진국들이 가서 해야 될 공사인데 우리나라 회사가 싼 값과 빨리 공사를 해주겠다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공사에 뛰어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사가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적자도 받고 공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특히 고속도로 공사의 경험도 일천한데 말도 안 통하는 태국 현지 인력들하고 더군다나 기후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특히 뭐 여러 가지 뭐 자갈이나 이런 걸로 이제 작업을 해서 도로를 깔아야 되는데 자갈이 너무 습기가 많고 물에 젖은 게 많아가지고 공사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기한을 맞출 수 없으니까 당시 이제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제 회고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불판을 큰 거를 구해가지고 불판이요? 불판을 구해가지고 거기도 뭐 삼겹살 구워 먹는 게 아니고 네. 불판에다가 이 자갈을 구워가면서 말려서 급하게 말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사를 하는 뭐 그런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노력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창의력. 네, 고속도로 창의력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뭐랄까 집념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지 기한 안에 해내겠다라는. 네, 그래서 뭐 이 자체는 사실은 좀 적자도 보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의 어떤 경험. 그때 육성된 인력이 남았기 때문에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사업은 사실은 좀 실패하는데 그 사업 과정에서 인력들이 잘 성장을 해가지고 다음 사업을 성공시키게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이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희생을 감내하고 일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가 뚫릴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긴 거리를 반듯하게 놔야 되고 그 중간중간에 뭐 강도 있을 수 있고 산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리도 만들어야 되고 정말 많을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 네.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그 과정부터 좀 알려주세요. 일단 뭐 도로를 잘 설계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좀 평탄한 지역을 골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이제 뭐 도로를 잘 골라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평평하게 포장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도로를 만들게 되는데요. 네. 도로를 만드는 이 과정에도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 도로를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뭐 제일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도로에 너무 급경사가 있으면 너무 위험하겠죠. 그렇죠. 내리막길에 너무 이렇게 빠르게 내려가게 된다든가 오르막길이 너무 가팔라가지고 올라가다가 차가 막 뒤로 밀려서 역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된다라든가 하면 너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도로 같은 경우에 경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곳은 이제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퍼센트 경사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네. 평지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한 4%, 산지 같은 경우에도 한 6% 안쪽으로 되도록 유지를 하는 게 대체적인 이 방향이라고 합니다. 4%, 6% 경사면 이 각도로 봤을 때는 한 4, 5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산이 많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도로는 정말 최대한 평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만 골라가지고 작업을 하고 도저히 안 될 때는 터널을 뚫든지 아니면 고가도로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렇죠. 최대한 경사가 없도록 작업을 하는 이런 것이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뭐 고속도로가 아니라도 일반 도로도 경사를 굉장히 피해가는 편이기 때문에 네. 대관령 넘어가는 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이런 도로도 막상 각도를 측정을 해보면 한 6, 7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되게 가파르게 느껴지는 체감으로는 더 높아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가 있는데 그거를 뭐 등산로처럼 30도, 40도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감당이 안 되고 위험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재미있는 게 우리나라 도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직선으로 쭉 뻗은 도로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다가 너무 방심을 해가지고 사고를 낸다. 졸음 운전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걱정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의 이 최고 속도를 감안해서 그 도로에서 자동차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70초 정도 직선 구간을 계속해서 달리는 구간은 가능하면 안 나오도록 도로를 설계한다라고 합니다. 일부러? 네, 그래서 약간 좀 오른쪽으로 갔다가 약간 왼쪽으로 갔다가 어느 정도로 조금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일부러 집어넣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돈이 더 들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일직선으로 쭉 뻗게 도로를 만들 경우에 사고가 나는 위험을 피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도로에서 이 회전 구간
구간, 이 꺾어가는 구간을 만들 때도 나름대로 또 고려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회전을 해보면 몸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쏠리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죠. 원심력 때문에 이 쏠리는 걸 느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동차가 뭐 시속 100km로 막 이렇게 질주를 하고 있는데 너무 급커브를 튼다, 너무 빠르게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 자동차 자체가 이 원심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도로 바깥쪽으로 밀려나면서 뭐 자동차가 엉뚱하게 돈다거나 뭐 이게 뭐 레이싱 하는 장면 볼 때 보면 뭐 타이어가 타면서 차가 미끄러지고 이런 장면 많이 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역시 큰 사고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회전 구간도 이 차가 달리는 속도를 감안해서 원심력을 받는 정도가 많지 않도록 완만하게 돌도록 좀 넓은 공간을 차지해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회전 구간에서는 도로의 모양 자체도 그냥 반듯하게 평평하게 도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약간은 기울여 가지고 이 회전 구간을 만들어 놓거든요. 바깥쪽은 좀 높게, 안쪽은 조금 낮게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차가 이렇게 회전을 할 때가 되면 이 비행기가 이렇게 회전할 때 보면 비행기가 이렇게 약간 숙여 가지고 몸을 네. 이렇게 비틀면서 이렇게 쭉 돌지 않습니까? 인코스 쪽으로 좀 숙여서. 그렇죠. 그런 모양으로 마치 이 쇼트트랙 할 때 회전하는 것 같은 약간 이런 트랙처럼. 느낌으로 차가 돌게 해야지 그 중력의 영향으로 기울어지는 효과가 원심력으로 차가 튀어져 나오는 걸 또 좀 잡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기울어져 있죠. 살짝 기울어지는 거를 또 일부러 만들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평지에서 직진하는 모양으로 도로를 만들 때도 도로 모양을 나름대로 좀 신경을 써가지고 만드는데요. 대체로 중간 부분은 약간 좀 높게 만들고 양쪽 가쪽은 약간 좀 낮게 만드는 이런 모양으로 좀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양은 왜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왜 중간 모양을 약간 높게 만들까요? 약간 티나지 않게 삼각형처럼. 그렇죠. 물 빠지라고. 그렇죠. 네. 물 빠짐 이유가 제일 큽니다. 비가 내렸을 때 한쪽으로 물이 내려와가지고 쑥 빠져서 배수구로 빠져야지 뭐 웅덩이가 생긴다든가 그렇죠. 물이 너무 많이 고여서 차의 주행을 방해한다는 일이 없기 때문에 도로를 약간 볼록하게 중간 부분이 좀 볼록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고 가끔 가다가 역으로 중간 부분을 좀 이렇게 오히려 우묵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배수로를 중앙에 만드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로도 가끔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를 최종적으로 만들 때는 뭐 물빠짐이라든가 강도를 고려해가지고 층층이 서로 다른 재료를 쌓아가지고 도로를 많이 만드는데 현대 그러니까 뭐 근대 이후 적어도 뭐 한 19세기 무렵부터는 도로를 만드는 방법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방법이 주로 자갈 같은 좀 작은 돌 같은 재질을 쭉 깔아놓은 다음에 거기를 아주 무거운 롤러로 이렇게 한번 쭉 눌러가지고 도로 공사할 때 그런 모습 오다 가다 좀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큼지막한 롤러로 아주 무거운 중장비 기계를 이렇게 꾹 누르면서 한번 지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포장을 하면 그거 되게 신기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시간 쭉쭉 갑니다. 네, 그 방법을 이용을 하면 도로가 제일 튼튼하면서도 물 빠짐도 좋고 오래 갈 수 있고 차가 갈 때도 제일 뭐 차에도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방법을 처음 개발한 인물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맥애덤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미국에서 어떤 일로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어가지고 스코틀랜드에 돌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이라든가 건설 사업 이런 거에 투자를 하다가 도로 사업에도 투자를 했다가 도로 사업을 하는 김에 자기가 기술 개발도 좀 하겠다고 이것저것 하면서 나서다가 이 자갈을 깐 다음에 누르는 이 공법을 개발하게 된 것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뭘로 돈 벌어서 성공을 했을까요? 이거 약간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것인데 왠지 좀 건설 건자재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조금 없어요? 있을래나? 18세기 말 19세기 초 이때 미국에서 뭘 해가지고 이 사람 성공을 했을까요? 전혀 상상이 안 가네요. 이 사람 현상금 사냥꾼으로 성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거 뭐 영화에나 나올 법하지 탐정 막 이런 것처럼. 약간 뭐 서부의 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뭐 정말로 그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현상금 사냥꾼으로 서부를 돌아다니며 생활을 하다가 좋은 도로가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어울리지 않네.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이 존 맥애덤이 개발한 이 맥애덤의 공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미국의 현상금 사냥꾼 출신이다. 뭐 이런 것도 좀 재미가 있고요. 지금도 우리나라 현장에서 그 자갈 한 다음에 이 꾹 눌러준 그 롤라를 현장에서는 약간 속어 비슷하게 마카담 롤라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이 마카담 롤라라는 게 맥애덤, 존 맥애덤이라는 말을 약간 발음이 좀 변해가지고 마카담 롤라라고 부르고 있고요. 마카담 롤라 같은 경우에 이 잘 만드는 업체가 독일의 보파르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가 마카담 롤라의 아주 전통적인 강자고 스웨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롤러 이런 거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 저런 나라는 복지 제도도 발달해 있고 국민들이 되게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런 나라의 어떤 부의 경쟁력의 밑바탕에는 아직까지도 이런 탄탄한 제조업 기술 경쟁력이 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롤러 차량 보면서 신기하긴 했는데 이름은 몰랐거든요. 네. 맥헤덤 롤러라는 것도 이제 처음 알게 됐네. 이 도로 공사할 때 좀 쓰는 또 이상한 말 중에 네. 이것도 약간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일본어에서 넘어온 것 같은데요. 예. 아스팔트 조각을 갖다가 타막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막구. 타막구라는 게 뭐냐면 이 맥헤덤 공법이 자갈을 깔아가지고 누르는 공법이 완성된 다음에 거기에다가 아스팔트를 칠하면 더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현대 도로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처음 개발됐을 때 무슨 말을 썼냐면 맥헤덤 공법을 쓰는데 아스팔트 재질을 바른다라고 해가지고 아스팔트 재질이 과거에 이제 타르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타르 맥헤덤이라고 그걸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지금도 유럽권이나 뭐 영국 이런 데서는 타르맥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스팔트라고 부르는 거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원래는 영어로는 타르맥이라고 하던 거였는데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서 아마도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서 타마쿠라는 이상한 좀 말을 쓰는 그런 현장도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르 맥헤덤, 타르맥, 타마쿠. 이게 일본을 거쳐오면은 참 영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재밌습니다. 3993님이 한 번 듣는 양이 상식책 한두 권 읽는 것 같아서 금요일 이 시간 귀 기울이고 듣고 계시다고. 근데 청취자들이 어느 지점에서 호흡을 해야 할지 저 또한 덩달아서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시라고. 압축 버전입니다. 압축 버전 빨리빨리 갑니다. 자. 고속도로 위에는 이제 아스팔트 길이라는 거,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다는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를 어떻게 까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아스팔트 우리 예전에 우리 이 시간에 석유 하던 시간에도 이제 좀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석유 중에서 가장 잘 안 끓고 안 마르고 안 녹고 제일 끈끈하고 진한 부분, 어떻게 보면 제일 좀 찌꺼기 같은 부분, 그 부분만 긁어 모아서 만든 것이 이 아스팔트입니다. 원래 이제 그리스어 아스팔토스라는 말에서 온 건데요. 아스팔토스 그리스어의 원래 뜻은 아주 깔끔하게 뭔가를 잘 막아놓은 거, 뭐 이런 거를 아스팔토스라고 불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짐작해 보기에는 어디까지나 뭐 추측입니다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아스팔트 같은 이런 물질을 구하면 그 그리스 사람들이 항해를 잘하는 민족이었거든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도 뭐 그리스 해운업이 발달해 있습니다만, 지중해에서 발달한 나라입니다만, 그래서 배를 만든 다음에 배에 방수 처리를 할 때 이 기름기가 이 찐득하게 붙는 이 아스팔트를 발랐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든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 이 역청을 뭐 발라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뭐 이런 구절이 잠깐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역청이란 말 처음 듣고 무슨 뭐 조청같이 무슨 달콤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 먹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역청이라는 게 사실은 이 타르, 아스팔트 이런 거하고 같은 재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의 뭐 이스라엘이라든가 이런 중동권 이런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석유, 뭐 타르, 아스팔트 이런 계통의 물질들이 훨씬 더 흔했을 테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아스팔트를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배의 방수를 위해서 바르는 재료 뭐 이런 걸로 사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석유 공업이 발전하고 아스팔트의 이런 용도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로 개발되다가 결국은 이 맥헤덤이 개발한 이 도로를 덮는 포장의 마감으로 아스팔트를 사용하면 제일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아스팔트 마감을 할 때는 이 자갈, 마치 그 우리 시멘트 이야기하면서 시멘트하고 자갈하고 돌을 섞어서 콘크리트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아스팔트도 아스팔트하고 자갈하고 돌하고 이런 걸 섞어서 아스팔트를 콘크리트처럼 만들어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만들어가지고 까는 방식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대중화가 되어 있죠. 아스콘이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그렇습니다. 뜻이에요. 근데 왜 하필 아스팔트냐? 뭐 여러 가지 뭐 마감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아주 수도 없이 많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나지도 않는 왜 아스팔트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졌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은 이 사람도 공교롭게도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던롭이라는 사람의 공헌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던롭이라는 사람은 뭘 발명한 사람일까요? 요즘 뭐 어디 상표에 좀 많이 붙어있는 이름 아닙니까? 타이어를 개발한 사람이죠. 존 던롭의 본업은 사실은 자동차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존 던롭 이 사람 원래는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이 타이어 발명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고무 좀 다루던 사람 아니에요?
약간은 고무는 다뤘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이분 원래 수의사였던 분이십니다. 예, 수의사로 좀 여유롭고 평화롭게 살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자전거를 타는 거를 좋아했대요. 19세기 말에. 그때만 해도 이제 자동차는 별로 없고 자전거를 좋아했던 시절인데 자기 아들이 자전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전거를 수리해주고 고쳐주고 개조해주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고무로 타이어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자전거 바퀴에다가 이렇게 대면 굉장히 자전거가 잘 나가고 좋겠다. 안전하고 승차감도 좋고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무 타이어를 만들어서 바퀴에 붙이는 거를 자전거용으로 던롭이 제일 먼저 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럼 나무 바퀴 그렇죠. 그냥 그대로 나무 바퀴, 탔던 쇠바퀴 뭐 이런 게 있었던 시절인데 던롭이 자전거용으로 타이어를 대중화를 시킵니다. 완전 혁명이네요. 혁신이에요, 혁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전거 그다음에 뭐 나중에는 뭐 심지어 뭐 마차까지 그리고 자동차에까지 이 고무 타이어가 퍼지게 되는데 이 고무 타이어와 마찰력이 잘 맞아드는 물질이 뭐가 있느냐를 찾아보니까 이 아스팔트만한 게 없다라는 결론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궁합이 딱이다. 이게 마찰력이 맞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어떤 도로의 이런 느낌이 너무 좀 끈끈하고 잘 들러붙는다라고 하면 차 접지력 뭐 이런 말 쓰죠. 너무 바퀴가 땅에 잘 달라붙으니까 빠르게 잘 나가지가 않겠죠. 자꾸 걸리적거리는 느낌 많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도로가 너무 매끄럽고 미끌미끌하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차가 자꾸 미끄러지니까 위험하고 또 바퀴가 헛돌면 그것도 역시 빨리 나가는데 좀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얼음 얻은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마찰력이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고무 타이어의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 딱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게 가격까지 고려해봤을 때 아주 좋은 결론으로 나와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의 아스팔트 포장이 기준으로 이제 많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어디 가서 이거 궁합 같은 거 잘 맞는데 얘기할 때 아스팔트와 고무 이 얘기 좀 써먹어야겠네요.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청춘 남녀가 약혼을 했다 이럴 때 고무와 아스팔트. 이 고무와 아스팔트 같은 커플이구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아스팔트가 사실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내구성이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많이 패여 있는 것도 생겨나고 특히 이제 장마철이나 겨울에는 포트홀 같은 거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스팔트가 사실은 내구성이 전반적으로 뭐 다른 더 튼튼한 재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떨어지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트홀이라는 거는 뭐 어떤 식으로 생기는 경우 때문에 많이들 문제가 되냐면 아스팔트로 이렇게 포장을 해놓으면 뭐 자갈하고 이렇게 섞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해놓으면 빗물이 내려오면 그 빗물이 아스팔트 밑으로 이렇게 자갈틈 사이 돌틈 사이로 이렇게 좀 들어가게 되거든요. 잘 빠져나가죠. 그래서 그 밑에 물이 이렇게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이 잘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흘러가면 이제 큰 문제가 없는데 겨울철에 그런 식으로 물이 좀 들어가다 보면 이게 얼어붙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이라는 물질은 다른 물질들은 이런 경우가 참 별로 없는데 물은 희한하게도 얼어붙어가지고 액체에서 고체 상태로 바뀌면 부피가 좀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 시원하게 먹으려고 페트병 같은 데다 물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얼려놓으면 페트병이 좀 부풀어 오르는 이런 거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음이 스며들어가지고 부피가 불어나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돌과 자갈과 이 포장해 놓은 거를 자꾸 밀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부서뜨리는 이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봄철이 돼가지고 그게 녹아가지고 다시 물이 빠지게 되면 이게 부서진 부분이 있는데 밑에 빠져나간 물이 빠져나간 공간만 남아 있으니까 이게 잘 뜯어져 나오고 무너져 내리기 좋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위로 이제 차가 지나다니고 하다 보면 이게 부서져가지고 날아가고 부서져가 날아가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패이는 현상이 좀 더 잘 발생할 수 있어서 포트홀이 이런 식으로 겨울철 날씨하고 상관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 편입니다. 더군다나 겨울철에 폭설이 심해지면 이 길 얼어붙지 말라고 이 염화칼슘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염화칼슘이 일으키는 화학 반응이 이런 식의 아스팔트를 약화시키는데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폭설이 일어났을 때 이 제설제, 눈 얼어붙지 말라고 뿌리는 염화칼슘도 이 아스팔트 포장을 약화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아스팔트가 이렇게 약해지는 곳이 날씨가 안 좋은 곳에서 더욱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폭염도 너무 심해지면 아스팔트가 까만색인데 그래서 햇빛을 더 많이 받으면 이거 원래 이제 석유의 찌꺼기에서 출발한 물질이기 때문에 여름철이 너무 더우면 아스팔트 실제로 녹는 거를 볼 수 있는 지역도 가끔가다 생기거든요. 여름철 폭염 너무 심해지면 특히 무거운 트럭들 많이 다니는 지역 보면은 아스팔트가 이제 울렁울렁 이렇게
구겨져 있다는 표현까지 쓸 수 있을 네네네네. 정도로 그렇게 네. 돼 있는 데 많죠. 그래서 날씨가 혹독한 곳에서는 네. 여름철 너무 덥고 겨울철 너무 눈 많이 내리고 이럴 때는 특히 아스팔트가 약화되는 그런 곳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의견도 좀 있냐면 예. 아스팔트 포장 대신에 이제 콘크리트 포장을 사용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맞아요. 이런 의견도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윤승희 님이 시멘트 고속도로도 있던데 어떤 차이인가요? 이렇게 맞습니다. 올려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시멘트 고속도로라는 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시멘트 콘크리트를 만들어 가지고 네. 우리 건물 벽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재료로 네. 바닥을 이렇게 한번 깔아본다라는 이런 거에 도전을 한 것이죠.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초창기에 고속도로를 만들 때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별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혹독한 날씨에 이 아스팔트 포장이 파괴되는 일도 상당히 좀 신경 쓰이는 일이고 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나라에는 이 물류 제조업 수출 수입 때문에 네. 커다란 화물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네. 그 충격 때문에 아스팔트가 더 견뎌내지 못하는 곳이 그렇죠. 많아가지고 좀 더 튼튼한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보면 어떠냐라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80년대 후반부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고속도로들이 꽤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해보니까 이 강도 측면에서는 더 튼튼한 면이 확실히 있고 강도 측면에서 튼튼하다 보니까 이게 유지 보수를 좀 덜 해줘도 되거든요. 그쵸. 파이어서 날아가고 이런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 유지 보수의 편리성도 있어가지고 점점 더 우리나라에는 많이 퍼지고 있어서 지금은 고속도로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절반 이상이 거의 뭐 60% 이상이 이 시멘트 콘크리트 고속도로가 많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2020년대 기준으로는 시멘트 콘크리트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또 중간중간에 보여요. 네. 다리 같은 데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딱 티가 날 때가 있어요. 승차감이 안 좋아요. 네. 승차감도 말씀하신 대로 아까 아스팔트가 고무 타이어하고 궁합이 딱 맞는다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승차감이 훨씬 나는데 시멘트 콘크리트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안 좋거니와 그 마찰력 같은 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뭐 홈을 파놓는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미끄러지지 말라고. 물도 빠져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이 시멘트 콘크리트 벽 같은 걸 이렇게 쭉 깔아 놓다 보니까 여름철에 콘크리트 전체가 여름철에 이 열기 때문에 조금 불어나면 그것 때문에 부풀어 올라가지고 부스러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중간중간에 그것도 좀 홈을 파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승차감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시멘트 콘크리트 고속도로가 승차감이 조금 안 좋기도 하고 또 운전하다 보면 시멘트 콘크리트 고속도로는 아무래도 이 시멘트 콘크리트 색깔이 좀 드러나 보이는 데가 많다 보니까 뭐 도로가 허옇다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약간 눈부신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은 있기는 한데 튼튼하고 뭐 이렇게 오래가는 내구성. 그런 특징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많이 시공되고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아스팔트 고속도로 비중이 뭐 한 80-90% 되지 않느냐라고 할 정도로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를 별로 안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몽촌 토성에 서울의 송파구의 백제 중심지에 있던 그 도로에 약간 석회질 비슷한 그런 성분으로 포장을 한 것 같다라는 게 좀 발견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시멘트가 석회질 성분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백제의 역사와 전통을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 건가? 시멘트 도로.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연관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게 뭐 아스팔트는 석유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 수입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시멘트는 석회석으로 만드는 것인데 석회석은 우리나라에도 꽤나 풍부하게 있었으니까. 나와서 국산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600년 전에 백제 사람들도 21세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를 만드는 거를 뭐 해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 뭐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게 또 딴 차이를 하나 생각해 보면 어떤 점도 있냐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는 이게 이제 그 자갈하고 뭐 돌로 해가지고 아스팔트를 그 땅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땅 밑을 좀 파헤쳐야 될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게 좀 걷어내기가 쉽습니다. 아스팔트라는 게 원래 그렇게 강하지도 않은 재질인데 그냥 파내고 들어가 보면 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시 지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주 지역의 도로들은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무슨 상하수도라든가 전기 배선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문제가 있어서 땅을 파야 될 일이 생기면 걷어내기에는 아스팔트가 더 유리하거든요. 맨날 주변에 그런 공사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튼튼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걷어내기는 되게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거주 구역에는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보다는 아스팔트 많이 쓰고 대신에 그런 게 별로 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고속도로 같은 데는 시멘트 콘크리트 거의 뭐 도로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로 해도 뭐 괜찮고 유리하다 뭐 이런 평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다시 또 파낼 것까지 생각을 해서 아스팔트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새롭게 도로를 포장해서 아스팔트 새로 깔면 승차감이 엄청 좋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 차가 갑자기 좋아졌나? 약간 이런 착각도 하게 되는데 새로 깐
아스팔트가 훨씬 더 승차감이 좋고 네. 아스팔트가 오래될수록 승차감이 떨어지는 건 어떤 이유예요? 아스팔트가 이제 노후화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벗겨져서 날아가고 안에 있는 자갈돌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네. 그것보다 조금 더 좀 더 약간 기술적으로 재밌는 거는 뭐냐면 네. 최근에는 아스팔트의 이 재질을 개량하는 그런 거에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자체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그 석유에서 나온 그 아스팔트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스팔트를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다른 성분을 좀 타는 섞는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자체에 약간 고무 성분, 합성 고무 성분 같은 거, 플라스틱 성분 같은 걸 좀 섞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예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물질을 아스팔트하고 섞어서 쓴다거나 아스팔트 비슷하게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스팔트를 포장하는 이 자갈돌 이거를 뭐 이렇게 채취하는 산에서 뭐 강바다에서 긁어오는 이런 자갈돌 대신에 예. 뭐 이런 제철 제강 공장에서 나오는 슬래그라고 하죠. 예. 거기서 나오는 이런 돌 같은 단단한 재질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포장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하면 이게 좀 질감이 더 좋아가지고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카페트처럼. 그래서 최근에 많이들 좀 주목하는 측면은 어떤 거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냐면 네. 이게 아까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하고 아스팔트 도로하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좀 더 질을 좋게 한 이런 신재질 아스팔트 도로하고 어떤 거가 또 큰 차이를 주는 게 있냐면 소음 차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가 소음이 좀 심하기 쉽고 그렇죠. 좀 신형 아주 좋은 잘 그런 거를 목적으로 개발한 재질의 도로가 소음이 좀 낮게 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 당연히 주행을 할 때 소음이 좀 적게 나면 편안하고 덜 시끄러워서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뭐 때문에 더욱더 많은 주목을 받냐면 이게 제가 이제 환경안전공학과라고 하고 그렇죠. 소음 공해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부동산 문제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지나갈 그쵸. 때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규정들이 여러 가지 법령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옆에 소음 측정을 해봤을 때 몇 데시벨 이상이 넘어가면 주거 지역에 도로를 깔 수 없다라거나 그거보다 좀 더 멀리 떨어진 구역에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방음벽을 굉장히 그쵸, 크게 그쵸. 세워야 된다거나 이런 법령이 나올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방음벽 많죠. 네, 그래서. 이런 게 한번 어떻게 잘못 이렇게 걸려들면 갑자기 그것 때문에 뭐 집값이 훅 내려간다든가 네. 땅값이 훅 올라간다든가 이런 게 소음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 네. 이게 도로 포장 재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처에 아파트 값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서 단지 소음 문제가 뭐 시끄럽네 안 시끄럽네 그 이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도로 포장 문제에서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 뭐 이런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생활 속 과학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남순미님 믿고 듣는 박재희 작가님 이 시간 무한 귀를 열고 듣는 시간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이정희님 숨 쉬세요 곽재희 작가님. 예. 우리 곽재희 작가님하고 거의 40분 동안 숨을 참았던 거는 아니고요. 자, 이제부터는 더 길게 숨을 쉬겠습니다. 곽재희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업체와 유착해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가 구속됐습니다. 추석 명절을 전후로 비상응급대응 주간이 2주간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경증,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엄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것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보죠. 네, 6108번님 자사주 그리고 우리 사주 이건 다른 건가요? 며칠 전 저희 경제상식 퀴즈 자사주를 내드렸었죠. 네. 자사주는 회사가 회사 돈으로 보유한 자기 회사 주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정확한 용어고요. 네. 그걸 용어를 줄여서 자사주라고 합니다. 이 상법상 의결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회사 주식을 자기 회사가 갖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의결권을 행사할 것도 없겠죠. 네. 그리고 그 자사주, 자기 주식에는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회사 돈으로 회사에다 배당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으면 배당을 많이 한다. 그러면 다른 주주들에게 배당금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우리 사주는 네. 근로자들이 회사 내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자기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그 조합,
그게 이제 우리사주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 조합을 해산하게 되면은 혹은 이제 개개인이 또 인출을 해서 현금화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근로자 재산 형성이라든지 노사 관계를 이제 협력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특히 IPO 할 때, 기업 공개할 때, 즉 상장할 때 20%까지 우리사주 조합에 우선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마련돼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8358번님 배당 질문 보내셨네요. 연말에 주주 명부 폐쇄하고 배당을 준다는데 이거는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이게 용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주주 명부 폐쇄, 뭘 폐쇄한다는 거지? 이거 부정적인 거 아니야? 그런데 네. 그냥 명단을 그 기준 시점으로 딱 잘라서 정리합니다. 그냥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12월 말 기준으로 결산 배당을 드려야 하는데 네. 이거 1월 1일에 사시는 물론 1월 1일은 이제 휴장입니다만 1월 초에 사시는 분, 12월 말에 사시는 분 구분을 둬야 되니까 네. 선을 긋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을 잡기 위해서 더 이상 주주 간의 명의가 바뀌지 않도록 기준점을 두는 걸 주주명부 폐쇄라고 어렵게 부릅니다. 그렇군요. 기준. 자, 이어서 청취자 김은아님은 올해 쌀값이 많이 내렸다는데 쌀 소비량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쌀 경쟁력 걱정됩니다라고 보내셨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양곡 소비량 조사를 보면 1인당 연간 1년에 쌀 소비량은 56.4kg입니다. 네. 그러니까 22년보다는 0.6% 감소했고 지난 30년 전인 1993년에는 우리 한 명당 쌀 소비량이 110.2kg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고요. 그럼 지난해 하루에는 어땠냐? 하루에 평균 쌀 소비량은 1인당 154.6g입니다. 그러니까 밥 한 공기가 100g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하루에 한 공기 반 정도 먹는 셈이에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요. 지난 2016년 경기도 이천을 시작으로 경기도 김포, 또 포천 등 6개 지자체와 협력해서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외래별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수한 우리벼 품종으로 대체해서 경쟁력을 갖춘 쌀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부터 사실상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먼 길 떠나시는 분들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중간중간 쉬엄쉬엄 가시고요. 내일은 또 토요일이니까 별책부록으로 함께 공부하는 날이죠. 심리학개론 함께하고 있는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일로 만드는 법칙 함께 읽어보시죠. 특히 가족들 많이 모여있을 때 좋아하는 것부터 해야 되나요? 잘하는 것부터 해야 되나요? 난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들 나눌 수 있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동시에 만나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